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미세먼지가 잦아든 그런 상쾌한 아침이죠. 자, 월요일 아침인데요. 자,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총선,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선거에 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꼭 배달도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불러보자 1644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국민의당 후보로 찍으면 그냥 사표가 아니라 오히려 새누리당 당선을 도와주는 표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더민주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말 하는 걸 보니까 국민의당이라는 존재가 지금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상당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선거에서 내가 이런 걸 잘할 테니까 나를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선거운동은 분명 선거의 정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택을 긍정적으로 돕는 것이 선거에 임하는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임이 선거겠지만 유권자는 그들을 이용하면 그만이라는 점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과반도 어렵다는 새누리당과 우린 백석도 어렵다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소 다른 모습인데요. 진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은 앞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 처지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는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 제3의 당이 출연이 가능할지, 그리고 제3당이 출연한다면 과연 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바로 이런 것을 결정짓는 그런 선거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 명칭이 그렇게도 탐나는가? 총선 이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선대위 안영환 대변인이 야권 단일 후보 명칭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건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오게 될 경우에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부지리의 기회가 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것, 물론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 야권 단일 후보라는 명칭 때문에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언제쯤 고소 고발 없는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올 하반기부터 보험 가입 시 자필 서명 항목과 제출 서류 등이 줄면서 가입 절차가 간소해진다. 이런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금융위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그리고 금감원의 금융거래 시 제출 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보험가입 시 발생했던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서류에 자필 서명, 덧쓰기, 체크 등의 계약자가 써야 하는 항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현재는 이제 청약서에 청약 의사 표시, 계약전 알릴 의무 확인, 보험료 자동이체 동의 등 계약자 확인이 필요한 항목별로 각각 자필 서명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항목에 대해 총 1회만 서명을 하도록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청약서 내 계약전 알릴 의무와 상품 설명서를 작성할 때 흐린 글씨를 따라 계약자가 그대로 쓰던 이른바 덧쓰기 항목도 축소됩니다. 소비자가 덧쓰기 해야 할 글자 수 가운데 36자가 줄어든다고 하고요. 예. 이렇게 이제 간소화하는 대신 계약자 보험 상품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강화된다. 예. 기존에 안내하고 있던 보험의 저축성, 보장성 여부와 함께 앞으로 가입자가 내야 하는 총 납입 보험료의 규모, 중도 해지 시 입을 수 있는 손실, 강조해야 되고요.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고요. 약자가 이제 그 상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가입하는 보험 상품의 구분, 변액보험 여부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은행도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행도 진짜 많거든요, 그거. 예. 네, 엄청 많습니다. 예. 자, 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증권사만 판매할 수 있었던 일임형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이름도 길어요. ISA죠. 이제는 은행도 판매할 수 있게 됐죠?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11일부터 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는데요. 신탁형 ISA만 판매하던 은행들이 이제 일임형 상품 출시 계기로 국적인 판촉에 나서 태세해서 이거 불안전 판매 가능성도 우려되거든요. 그 일임형 IS는 계좌에 담을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을 금융사에 아예 다 맡겨버리는 상품이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투자 일임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금융당국은 이 ISA에 한해서만은 은행의 투자 일임업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은행 사정에 따라 출시 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기업은행은 바로 오늘부터 판매하고요. 농협은행은 4월 중순, 그리고 하나은행은 구외환은행과 전산 통합 작업이 완료되는 6월께 일임형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깎아준 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관련해서 과징금이 4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소식도 있죠? 예, 그 규정에 따라 애초 과징금이 총 500억 원 넘었지만 공정위의 재량입니다. 80% 이상 줄어도 실제 과징금이 80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관행적인 과징금 감경이 구조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에 장애가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언론이 지난해 공정위가 공개한 그 불공정 하도급 행위 관련돼서 의결서 전수 조사 결과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제재가 결정된
99건 사례 중 51건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기업에 부과된 최종 과징금이 총 8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이미 이제 조정 과징금이라고 해서 506억 원 이상 이게 깎아줬는데요. 예. 이 공정위가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이라든지 시장 경제 여건 고려해서 과징금을 깎아주는 것이 관행처럼 진행되었는데 적게는 30%, 많게는 95%까지 조정 과징금 줄어드는 거죠. 예. 이런 뭐하러 과징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제재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공정위는 최종 결정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감경 금액이 커진 것 같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상당수는 대불 지급 능력이 없거나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과징금 얘기 또 하나 있죠. 예. 앞으로 그 자동차 만든 회사가 말이에요. 예. 차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늦게 하면은 차를 팔아서 얻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비 과장했을 때는 예. 과징금을 최대한 부과액도 현행 10억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예. 개정안에는 자동차 또는 부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여기서 지체라는 건 30일 내를 얘기합니다. 리콜하지 않은 것은 이 조립이나 수입업자에게 해당 차 또는 부품 매출의 1%를 과징금 부과한다. 과징금 상한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인기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 늑장 리콜을 했다. 예.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결함을 알게 된 날 기준도 마련했고요. 예. 과징금 상한도 100억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작을 해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 드디어 오늘 실력을 과시했는데 안타 2개 쳤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 5경기 만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오늘이 김현수 선수 메이저리그 데뷔전이었었거든요. 이 상대팀은 템파베이 레이스였었고요. 안타 2개를 기록했습니다. 좀 행운이었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안타 2개가 모두 그렇게 잘 맞은 타구는 아니었고요. 예. 이 메이저리그 첫 타석이었던 2회와 세 번째 타석인 7회 안타를 치면서 3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볼티모어가 5대3으로 이기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승환 선수도 오늘 메이저리그에서 첫 승을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 오승환 선수 오늘 이 애틀란타전에서 메이저리그 첫 승을 올렸습니다. 이 5대6으로 뒤진 7회 말에 등판했거든요. 삼진 2개를 잡으면서 1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는데 예. 이후에 세인트루이스가 12대7로 역전하면서 이 행운의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오승환 선수 4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어제 132m짜리 초대형 홈런을 터뜨렸던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 오늘 이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는데 아쉽게도 삼진 4개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형 홈런 타자들이 대개가 삼진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국내 야구 얘기도 해야죠. 이거 맨날 메이저리그 얘기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한화가 4연패에서 탈출을 했는데 개막 이후 처음으로 선발 투수가 승리를 거뒀네요. 예, 우승 후보로까지 지목받았던 한화였는데요. 예. 그동안 이 선발 투수가 일찍 무너지면서 꼴찌로 밀려났거든요. 어제 이 선발 투수가 처음으로 승리를 따낸 겁니다. 예. 이 마에스트리 선수였고요. 예. NC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선발승을 거뒀는데요. 이 한화가 NC를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의외인 결과도 있는데 개막전에서 모두가 그 꼴찌로 예상했던 게 넥센이었잖아요. 근데 넥센이 어제 두산에 역전승을 거두고 1위로 올라섰네요. 예? 이런 걸로 보면 넥센 참 대단하거든요. 예. 이 두산에 5대4로 어제 역전승 거두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이 넥센도 하나처럼 선발진이 불안한 팀이거든요. 근데 넥센 염경엽 감독은 한화 김성근 감독하고는 좀 이 정반대로 승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선발 투수들이 점수를 내줘도 웬만하면 5회까지는 끌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불펜을 등용할 때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마운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하. 이 강정호, 박병호 선수가 빠져나가서 이 넥센이 원래 홈런이 많았는데 홈런이나 장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넥센은 득점 1위, 타점 1위, 도루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팀 플레이를 메꾸고 있다는 뜻이고요. 예. 넥센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이 영경혁 감독의 이 전력이 넥센 전력의 한 반은 차지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축구 얘기인데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아우스부르크의 홍정호 선수요. 예. 결승골을 넣었어요? 예. 결승골 넣었는데요. 이 홍정호 선수가 수비수입니다. 예. 어제 이 브레멘과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1대1이던 후반 40분에 교체 투입됐거든요. 예. 들어간 지 1분 만에 결승골 터뜨리면서 역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체격이 좋기 때문에 보통 이 프리킥이나 코너킥 할 때 수비수인데도 공격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거든요. 예. 올 시즌 3골 넣었으니까 확실히 골 넣는 수비수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1대1이던 후반 40분에 수비수를 교체 투입한다는 것은 이 감독의 뜻이 실점 없이 경기를 잘 마무리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홍정호 선수가 아주 눈치 없이 감독의 뜻을 거스르고 이 결승골 넣어가지고 역전승 이끌어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전설의 복서라고 불리우죠. 파퀴아오. 예. 필리핀 선수죠. 어제 은퇴 경기가 졌죠. 파키아오가 지난해 총 대전료 2억 5천만 달러, 2,700억 원을 걸고서 메이웨더하고 세계의 대결을 벌이면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복서거든요. 37살인데 어제 은퇴 경기를 치렀습니다. 예. 이 메이웨더하고의 대결은 재미없는 졸전이었는데 어제 은퇴 경기는 이 파키아오가 마치 이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듯이 투혼에 넘치는 아주 명승부였고요. 예. 이 파키아오가 복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동안에 이 필리핀에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역임한 정치인이거든요. 은퇴 후에 이 상원 의원에 도전해서 아주 본격적인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벌써 필리핀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대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쌓아온 파키아오의 명성이 정치인 캐리어가 어떻게 방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필리핀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타렌트 전원주입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저도 특히 목 관리에 신경 쓰게 되는데요. 황사 마스크도 제대로 알고 써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제품인지가 중요합니다.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 황사 마스크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마스크는 자기 얼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딱 맞아야 독한 황사를 더 잘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황사 마스크 필터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 절대 세탁해서 재사용은 안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상쾌함은 더 가까이, 황사는 저 멀리. 건강한 봄나들이 하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8시 33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이라 도심 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도곡로는 남부 터미널 방면 뱅뱅 사거리 내 뱅뱅 프라자 건너편에서 승용차 간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 여파로 이 사고 난 지점이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남부순환로 사당 방면 양재 전화국에서 양지역 구간 3차로에서도 승용차 승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영중로 영등포 전화국에서 영등포 시장역 구간 버스와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 여파 때문에 이 부근도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금천교부터 고척교를 지나 목동교까지 거의 전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안양 방면 목동교부터 고척교 사이로 30km 미만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어떡하죠? 이 말끔히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선거 판세로 봤을 땐 이게 말끔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선거 직전에 여러분께 선거 판세를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먼저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틀 남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틀 남았습니다가 이 성함이십니다. 자,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46시간 정도 남았어요. 45시간 25분 남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틀도 아니군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뤄갈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마지막 변수 요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변수는 사실 국장님. 네네. 변수는 뭐 이게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교차 투표의 파괴력 이런 제목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차 투표는 잘 안 했어요. 있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진보 쪽 얘기예요. 보다 더 진보 쪽을 찍고 싶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있고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보다 더 진보적인 어떤 정당 그게 이제 선택의 하나의 축이었는데 중도층이 난 다른 당 찍고 싶어 하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생긴 거죠. 국민의당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의 어떤 완전히 진보 쪽의 어떤 그런 그 메뉴가 아니라 또 다른 메뉴, 그러니까 식단이 풍부해졌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내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진짜 밉긴 한데 더불어민주당을 안 찍으면 국민의당을 찍으면 그 지역구를 그렇게 찍으면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는 거 아니야? 또 뭐 3분의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찍되 그래도 정당 투표라는 게 있어. 하고 국민의당을 찍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교차 투표 지금 얘기인데 사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도 저는 있다고 봐요. 여당. 즉 여당 즉 새누리당에서도 사실 이번에 공천 파동 너무 지금 미워 싫어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 중에 그렇다고 또 지역구를 내가 안 찍으면은 새누리당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이 또 되면 어떡하지? 불안정할 거야 하고 지역구는 찍되 저는 여당에서도 정당 투표를 일정 정도 또 국민의당에 찍을 사람도 찍을 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차 투표로서 정당 투표 그러니까 정당 투표의 어떤 그런 그 비례 결과를 내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제3의 정당이 그러니까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를 많이 획득할 수도 있는 그게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차 투표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습니다. 이틀 남았고요. 정치인과 정당, 후보자의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유권자의 선택이 최대 변수 남았는데, 국정 발목을 잡는 야당 심판으로 해서 여당을 선택할지, 경제 무능의 여당 심판으로 해서 당선 가능한 야당의 표를 모을지, 아니면 정치 무능 양당 심판을 위해서 제3당에 투표할지, 이것도 아니면 진보 정당, 다른 정당인지 이제 유권자의 결정만 남았고요. 마지막 최대 변수에 따라서 유권자의 삼고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이에 대변되는 본선투표율이 60%를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 그 다음에 20대 40대 부동층의 높은 투표 참여 의사. 세 번째 높은 교차 투표율. 이 3고 현상이 특징인데 특히 교차 투표는 야권 지층에서 나타나는데 죄송합니다. 3고가 뭐라 그랬죠? 3고가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본선투표율이 60% 육박할 것. 두 번째가 부동층의 높은 참여 투표 의사. 세 번째가 높은 교차 투표율. 이 세 가지 3고가 유권자의 표심이 가장 중요한 최대 변수인 것 같다. 특히나 야권 지층에 나타나는 더민주당의 야당의 체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례에다가 각자 희망하는 야당을 찍되 지역구에서는 좋아서가 아니라 경제 무능의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선 가능한 야당의 표를 모은다. 이런 교차 투표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야권 분열에 의한 여당의 반사이익이 높을지 아니면 이런 교차 투표율이 그것을 상쇄할지가 가장 중요한 이번에 변수가 아닌가. 왠지 그렇게 찍어달라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닙니다. 총알보다 더 무섭다는 제가 보기엔 투표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으로 정치를 바꿀 마지막 표심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건 잠깐 짚고 넘어가죠. 사전 투표율이 말이에요. 0.7%포인트 높았어요. 지방선거 때보다.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사실은 그럼 본선 투표율이 역시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단 참고적으로 이번 수요일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5대 이후로 비 내리는 선거일은 없었어요. 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실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선관위가 사실 목표로 했던 건 14%에서 15%를 목표로 하고 홍보를 했을 거고요. 그런데 지선 때보다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인지도도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0.7%포인트밖에 높지 않았거든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호남 쪽에서 투표율이 12%대, 그 다음에 영남 쪽에서 10%대에 불과했다. 양쪽의 어떤 차이를 자꾸 얘기하는데 지난 지선 때로 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지난 지선 때에 호남의 어떤 그 사전 투표율이 똑같습니다. 18%대예요. 전남 보면. 그런데 지금 영남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영남이 높아진 거예요. 지난 지선 때 대구가 8%포인트에 불과했어요. 8%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번에 10%거든요. 특히 수성 갑지역 같은 경우는 16%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사전 투표 내에서 지역 간 그거를 격차를 얘기할 게 아니고 지난 지선 때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율이 사전 투표가 0.7%포인트 올랐다고 해서 투표율이 그만큼 높아질 것인가. 자, 어차피 찍는 거니까 몇 %예요? 그래서 이종근 국장님은?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거의 지난 19대와 54%? 54%에서 55%. 54에서 55 사이. 네. 알겠습니다. 자, 서영호 소장님은? 저는 지난번 지방선거가 사전투표율이 11.49%였는데 본선 투표율이 56.8%였습니다. 그래 여기다가 자연 증가분에서 지방선거보다 총선의 관심도가 높은 걸 포함했을 때 12.19, 0.7%를 증가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19대 때 54.2%보다 높은 한 60% 정도 초반대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막 질르시는구나. 아니 막 지르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통계에 기초한 정확한 알겠습니다. 예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과학적이고 또 통계 예측한 거 하나 더 물어볼까요? 네. 자, 이제 금주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참 두 분 목요일 나오는 거 들으셨죠? 네네네. 목요일 날. 예, 총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목요일 날 들으셨죠? 근데요.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몇 석? 저는 지금 어저께 정당 안영환 단장하고 그다음 정장선 단장 여야의 단장이 지금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여당은 145석, 야당은 100석,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자체적으로 한 35석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크지 않을 것이다. 습관이지 이제 오차 범위가. 습관입니다. 자. 크지 않을 것이다. 자, 145석, 100석, 35석으로 각 정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쳐보면 280석이에요. 그럼 20석이 어디로 갔느냐? 여기서 약 5석 정도가 정의당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15명은 저기죠. 그럼 15명은 무소속인데 이 무소속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여당 무소속, 야당 무소속. 근데 15석보다 저는 한 10석 정도로 보고요. 그 5석이 이 여와 야의 나눠 가지고 간다. 나눠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도. 나 진짜 저는 말이에요. 저만 140석, 145석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종구 국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영호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무능에 대한 여당의 심판과 이에 반사인 야권 분열이 저는 무게추를 같이 해서 신의 주사위는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단독 과반은 줄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150석 미만, 145에서 149 대신에 친여 성향의 무소속 후보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과반을 넘는 것. 그렇게 절묘하게 여당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할 것 같고 야당을 그럼 여기서 공멸시킬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고 야당에다가는 107석이 마지노선인 107석보다는 높고 하지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110석 정도에 맞추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그 교섭단체는 꾸려진다. 그래서 20석에서 25석 정도. 나머지가 무소속과 그 정의당에서 10석에서 15석 정도. 전 그 정도가 현재 유권자의 표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방송을 이렇게 쭉 오래 한 게 헛되지 않았네요. 아니 그래도요. 교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이걸 주장하셨지만 저는 사실 160석까지도 내다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고마워요. 저는 있잖아요. 누가 몇 석을 가져가든지 전 그건 관심도 없어요. 단지 저희 예측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전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다 160석, 110 어떤 사람은 180석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180석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진짜 좀 이상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여야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무소속 얘기하는데
무소속에서 이제 아까 이종근 국장님도 한 10석 정도, 그리고 우리 서양호 소장님도 한 그 정도 네, 선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10석 가지고 그럼 백색 돌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백색 돌풍이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미시적으로는 백색 돌풍이라 하면 유승민 그렇죠. 의원을 포함한 친유승민계가 백색 돌풍이냐 아니면 무소속들이 이번에 다 백색을 입었으니까 전체적인 여야 합쳐서 다 무소속의 돌풍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시적인 어떤 의미에서 유승민계의 돌풍이 이뤄질 수 있을 거냐고 만약 묻는다면 이번에 그건 실패할 것이다. 마지막 옥새 파동이 사실은 유승민계가 형성되는 걸 아예 꺾어버린 결과를 낳았거든요. 도리어 거꾸로.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거의 혼자 당선되고 유승민의 어떤 이 바람이 함께 더불어 일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뭐 이재호 의원 또 유승민 의원 또 주호영 의원 당선 가능한 그런 안정권에 있는 또 굉장히 우위에 있는 몇몇 의원들이 조중을 해서 약 비박계의 의원들을 포함해서 한 10석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뭐 이재호 의원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또 장제원 의원도 장제원 의원도 맞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사실 비박이라고 봐야죠. 비박이죠. 비박이죠. 예, 맞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자, 저는 뭐 유승민 그가 저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장대하리라. 오늘 굉장히 표현이 아주 시적이세요. 저는 뭐 친박이 그 유승민 한 사람을 잃는 것은 제가 보기엔 다 잃는 거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만약 여기에 총선이 단독 과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 패배에 대한 엄청난 후유증, 여권 지지자에게는 공포감이 엄습해서 여당의 체질 개선을 원할 것이고 그러면 유승민의 복당과 친박이 개파로서 존재가 가능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권력 재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고 그것은 유승민 혼자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이게 또 하나 찍는 건데 호남이 총 28석입니다. 그죠? 호남 총 8석 중에서 국민의당 몇 석이나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자, 이종근 국장님. 저는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약 지금 20대 8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한 8석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내려감으로써 역효과가 났다. 그래서 약 한 4석 24대 4 정도 더 줄어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볼게요. 자, 서영호 소장님. 저는 뭐 13대 15 현재 의석을 유지할 13이에요? 것이다. 더민주가 13석 현재.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15석인데요. 그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 이미 50대 이상의 고정 지지층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20대에서 40대 50대 이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의당 지지 반노 반문재인 정서가 아주 강한 그 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차 피하려고 먼 차에 친다고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울 것인가에 대한 20대 40대가 저까지는 시적으로 잘 나가다가 지금 완전히 아무리 야당이 문제 일호선이 여당에 대한 그 어부지를 줄 것이냐에 대한 20대 40대 부동층들이 전 막판에 표심을 움직여서 그렇다고 해서 그 1야당이 교만하지 않기에 현재 의석인 13석을 유지하는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근데요, 어쨌든 지금 이종근 국장님이나 서영호 소장님이나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일단 어떻게 되든 간에 과반은 분명히 안 될 것이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 그랬어요. 내가 진짜 호남에서 날 지지하지 않으면 대선 출마도 안 하고 정계 은퇴하겠다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언론에서 대충 쓰는 게 14석이 기준이 될 것이다. 왜? 28석의 반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국장님은? 근데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정말 호남이 지지를 거두어 주시면 자기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건데 그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14석이라는 것도 사실 애매해요. 그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데 14석인지 그 상대적이잖아요.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석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남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몇 석이냐보다는 사실상 이 28석 전석을 빼앗기지 않으면 어떠한 논리로도 사실
이 호남이 지지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지지는 늘 이 숫자와 무의미하게 문재인 대표가 난 호남이 지지를 하고 있어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뭐 자식이 등록금도 못 내고 생활고에 허덕이는데 부모가 그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 이번에 취직 안 되면 죽을 겁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죽을 거냐, 얼마를 벌어오면 죽지 않을 거냐라고 묻는 거는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정책 생명을 걸고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겠다고 하는 문재인의 리더십을 평가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박하지만 평가하자면 현재 의석인 13석 정도는 유지해야 문재인 대표는 염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13석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석이라는 게 탈당 안 한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13석이다. 현재 기준이죠. 그래서 요걸 하면은 이제 될 것이다. 근데 전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정치인의 말 한마디 특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아주 그 중량급 있는 정치인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또 시간이 좀 있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이 정도면 내 지지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석의 문제로 나오면 이게 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건데 자 어쨌든 다 좋습니다.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13석을 얻던 20몇 석을 얻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정당으로 전락을 합니다. 지역 기반이 지극히 허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 그렇다면 호남 지역의 의석수 확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으로서의 생존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종국 국장님. 자, 문재인 대표나 혹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어떤 논리가 가능하냐면 지금 사실 호남에서 지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감으로써 그 추락하던 것을 여기선까지, 그 선이 어딜지 모르지만 그건 언제든지 사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여기선까지 추락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이 굉장히 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몇 석이라는지.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것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100석 아무리 안 받아도 100석은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 있는 세 사람도 다 지금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봐라. 우리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다. 지금까지. 근데 호남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도 100석을 얻었다. 우리는 그 100석이 전국적인 어떤 지지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표가 어저께 그 단초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호남 가서 자, 호남의 박은 잘하고 있습니다. 호남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는 비껴 나갈 수 있는 논리의 근거다. 어떻게 비껴 나가냐면 호남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이 얻었으니까 호남 다시 들어와라. 그럼 우리가 지금 언제나 서 부소장 주장하시는 그 논리 그대로 얘기하면 소장님이 싫은 죄송합니다.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 살짝 기분 굉장히 상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상하네 왠지 모르게. 서 소장이 주장하시는 대로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저지하는 선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자, 저는 야권의 위기가 야권의 기회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뭐냐면 야권의 현재 그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에 운동권이라고 하는 이념과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조금 더 변함이 없는 확장성을 못 가졌습니다. 그런다고 이 대안이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저는 그 김종인과 같은 중도, 본인과 같은 진보가 연합,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얘기하는 탈이념, 탈운동권으로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현재에서 지역을 잃고 이념을 잃더라도 저는 일하는 서민을 위한 그들의 요구인 사회 경제 요구인 경제민주화 복지 문제로 야당의 토대를 완전히 계층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또다시 지역이나 이념에 얽매이는 낡은 정치다. 따라서 김종인과 문재인은 서로의 영역 다툼으로 싸울 것이라 힘을 합쳐서 야당 체질 개선의 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또다시 심판받아서 다음번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로 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위기는 야당의 지지 기반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위기이자 기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 뭐 프레임도 없고 바람도 없고 이 참 희한한 선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이슈도 없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측이 어려운 데다가 3당 체제로 치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 예측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는 참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과연 몇 석이 나오든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치는 이용의 대상이지 선하게 구분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예, 근데 자꾸 선하게 표현을 쓰려고 해서 그게 문제죠. 진실, 배신, 그렇죠. 심판 이런 단어들이 맞습니다. 다 선악 구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즐겨라 이겁니다. 선거를. 한번 즐기는 선거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한 주 시작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